188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회사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사고로 회사 신뢰도와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해 후발 경쟁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잇는 이른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의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이른바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주식과 채권에 몰렸던 자금이 은행 예적금으로 옮겨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특히 발행어음 시장을 둘러싼 금리 인상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삼겹살, 비빔밥, 햄버거 등에 이어 그동안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았던 커피값까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외식 물가 현장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투자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비롯해서 올해 참가 기업 상당수가 메타버스를 새로운 사업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미국 라스베가스에 나가 있는 신용훈 기자의 리포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But can they think the possibility of the metaverse in infinite? The metaverse will expand the world we live in. From a technology perspective, combining our robotics with the metaverse will have a huge impact. We don't limit our challenges. We challenge our limits.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에서 현대차는 메타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메타 모빌리티는 로봇과 결합된 개인형 이동 수단을 타고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든다는 개념입니다. 아직은 생소하지만 지금의 핸드폰처럼 미래의 로봇과 메타버스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겠다는 현대차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퀄컴 역시 증강현실 글라스 탑재 칩 개발 계획을 밝히며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메타버스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CES에 총수와 계열사 대표 등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한글과 컴퓨터 그룹은 메타버스 기반의 회의 플랫폼인 XR 판도라를 공개합니다. 아바타로 원격 교육이나 컨퍼런스 등을 열고 문서 자료를 공유하며 원격 근무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업무와 교육 분야에 새로운 영역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SK텔레콤은 130명이 동시에 참여 가능한 대형 메타버스 플랫폼 e프렌드를 앞세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확대되면 이동 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고 대면 업무에서 발생하는 낭비 요소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홀로그램을 이용한 전자 광고판과 VR 컨텐츠와 연동해 쓰는 감각조끼도 등장하는 등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인간 모두를 염두에 둔 혁신. CES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제시한 비전은 미래 기술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전시회가 시작됩니다. 올해 CES에서는 어떤 첨단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을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장에서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메타버스. 작년에는 새로운 개념과 테마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산업의 비전과 성과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CES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면서 산업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사실 작년에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전부터 있던 개념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최근에 새롭게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메타버스 활성화의 기술적 기반이 다져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주인공이 AR, VR 기기를 통해 가상 공간에 진입하고 해당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메타버스의 미래형 모습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다시 부각되는 이유는 이처럼 실감나고 유기적인 경험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예. 이 현실과 가상 공간을 연동하기 위해서 이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이 기초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이 클라우드의 성장과 5G의 도입으로 보다 유기적인 콘텐츠 개발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뭐 시장이 확대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얼마나 진입을 해 있나요? 네, 이 국내에도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아무래도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 네이버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네이버는 지난 2018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세계 20개국에 이용자 2억 5천만 명을 보유한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자회사 네이버 랩스를 통해 현실 세계 모습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발표하기도 했죠. 예. 이 SK텔레콤도 이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이 메타버스의 뒤를 잇는 모습입니다. 이 메타버스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 간 전략적 투자와 협업도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넷마블 FNC와 협업을 통해 가상 아이돌 개발에 나섰고 이 게임 업체 펄어비스는 디지털 아바타 제작 업체인 하이퍼리얼에 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뭐 엔터나 플랫폼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사업군에서 메타버스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메타버스 시장만 봤을 때도 성장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메타버스 시장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이 메타버스 시장은 지난해 약 176조 원에서 2025년 1,835조 원 규모로 약 942%가량의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인프라와 플랫폼, 콘텐츠, 디바이스로 구분되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들이 모두 성장 산업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예. 이 더군다나 최근 블록체인 기반 NFT가 이 메타버스 안에 도입되면서 이 자체 경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메타버스 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으로 봤을 때 우리 국내 기업들의 입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사실 아직 한국이 IT 강국이기는 하지만 예. 메타버스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이고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제페토를 제외하면 유저층을 넓게 확보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뭐 제페토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사실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데는 아직 좀 미비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외 플랫폼과 비교하면 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이 제페토가 아직까지 해외 플랫폼에 비해 메타버스 내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이 공간 위주의 컨텐츠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생활 활용도가 좀 낮다는 지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실제로 해외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우 월간 이용자 수와 가입자 수가 좀 비슷한 수준인데 예. 이 국내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는 이 가입자 수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특히 인프라와 디바이스 측면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시장의 경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전체 점유율 32%와 20%를 차지하고 그 외 대부분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디바이스의 경우에도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R, VR 기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메타의 경우 자사 VR 기기가 가상현실 하드웨어의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전자기기 완성품 업체는 3, 4년 전 관련 사업을 거의 접다시피 하면서 이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예. 다만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클라우드, 또 디바이스 등의 고용량 반도체 탑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과 부품 기업의 성장세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참 그리고 이제 작년이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또 메타버스 산업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그 기술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에서 오큘러스 그리고 애플이 VR 기기를 출시한다 이런 소식들도 많이 들리는데 확실히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 메타버스 사이클의 차기 주자가 하드웨어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메타버스 콘텐츠가 진화함에 따라서 이 PC와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넘어선 이 매개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디바이스들의 수요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디바이스 선점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연결하는 기기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어올 수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동시에 개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 과거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이 기기를 통해서 애플 생태계를 확장한 방식도 이와 유사하죠. 확실히 빅테크 기업들이 뭐 플랫폼과 장비, 거기에 유저까지 확보를 한다면 차기 메타버스 먹거리 생태계도 이미 사슬이 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업들이 좀 빠르게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기존 체제랑 충돌을 빚고 있는 대표적으로 게임 업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게임법인데요. 예. 이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NFT와 돈 버는 게임, 즉 P2E를 무기로 파일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에 국내에선 이 P2E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예. 이 게임 내 재화를 현금이나 코인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이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메타버스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 게임 업체들이 서버 운영 자체를 해외에 구축하는 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벌써. 네,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 이 전문가들이 메타버스를 기존 법이 아닌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관련 내용은 김상균 강원대학교 교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제도권에서 현재 가장 크게 빠르게 걸려있는 문제는 게임하고 법적인 정리죠. 기존에 있던 어떤 관련된 법에 붙여가지고 그냥 편성을 시킬 건지 아니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기존 법에 붙이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낙 새로운 접근 방식인데 게임 관련된 법에 붙이게 되면은 아마 산업 발전이 엄청나게 뒤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샌드박스 규제처럼 당분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규제를 들어가든가 아니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빨리 정부에서 만들어주든가 하지 않으면 산업은 발전하는데 오히려 뒤에서 제도가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는 만큼 신산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과 더불어서 사실 차기 먹거리 주도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관련 논의가 좀 빠르게 지속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내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앞으로의 영업 활동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대외 신뢰도 추락이 매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 올해 매출 1조 원 도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를 자랑하며 매출 1조 클럽을 넘보던 오스템 임플란트. 대규모 횡령 사건 발생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매출 가운데 약 60%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해외 매출은 지난해 3분기 분기 기준으로 처음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이미 4천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까지 이어지던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 호조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 전반에 걸쳐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덴탈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오스템 임플란트의 국내외 신뢰도 추락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과 영업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덴티움 디오 등 후발업체들이 제품 경쟁력을 갖춘 만큼 이번 사건으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템 임플란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경영 축소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엄태관 대표의 성명서를 통해 오히려 스페인 등 5개국 이상 신규 진출과 신제품 출시 등으로 해외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수합병 활동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고 해외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이달 말 초대역급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2차 전지 ETF를 출시한 자산운용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2차 전지 ETF의 상당 기간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닌 LG화학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일부 운용사들이 규정 변경에 나서고 있지만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2차 전지 ETF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한 종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3종목 등 모두 4종목으로 순자산이 3조 원이 넘습니다. 모두 패시브 펀드로 FN가이드나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2차 전지 지수를 추종하는데 LG화학의 비중이 20%에 달합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LG화학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들 펀드 수익률도 현재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ETF 구성 종목에서 2차 전지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LG엔솔을 담고 LG화학을 제외하는 종목 변경이 필요한데 당초 규정에 따르면 FN가이드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오는 6월, 한국거래소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3월이나 돼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FN가이드는 최근 규정을 변경해 LG엔솔 상장 이후 7영업일 이후 종목 편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즉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는 2월 9일 이후부터 LG화학을 빼고 LG엔솔을 담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해 대여급 기업 상장 사례를 보면 상장 후 한 달간은 주가가 상승하지만 이후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조정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상장 직후 주가 상승 효과를 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셈입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이후 시총 2위 규모까지 등극한다면 추가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배터리 산업 성장세도 계속되고 있어 편입이 늦을수록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RX 2차 전지 지수를 개발한 한국거래소는 아직 신중한 상황. 한국거래소는 대여급 물적 분할 상장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지수 산출 규정 변경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타이거 2차 전지 K뉴딜 ETF는 3월 11일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재 LG화학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이 많기 때문에 LG화학을 빠르게 편출할 경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LG엔솔을 빠르게 편입하는 것이 고객 수익률이나 시장 안정에 좋을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최대한 빨리 추종한다는 면에서는 빨리 편입될수록 이제 그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또 하락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리스크 측면에서는 그게 좋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국민연금도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빨리 담으려고 하다 보니 IPO 종목이 또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초기에요. 그리고 나서 또 급락을 일시적으로 한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어서 대형 종목에서요.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버블을 일으킨다, 쏠림을 가속화시킨다 이런 또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파급 효과가 SK온 등 추가 배터리사 물적 분할 상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증권업계가 요즘 발행어음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의 중요한 자금 조달원인데 최근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탈이 심해지자 방어전에 나선 겁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발행어업 사업에 진출한 KB증권. 지난해 12월 1년 만기 발행어음 금리를 기존 2.05%에서 2.25%로 0.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KB증권이 발행어음 금리 인상 경쟁에 불을 지피자 미래에셋증권도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3일부터 1년 만기 발행어음 금리를 0.45%포인트 올려 2.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로 인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고객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막겠다는 의도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주식과 채권으로 몰렸던 자금이 최근 금리 인상 분위기 속에 은행 예적금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면서 자금 이탈을 막자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실제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말 기준 67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원 가까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언제든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초단기 예금인 요구불 예금 잔액은 695조 2천억 원으로 11월보다 9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니까 자금들이 은행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들이 일정 부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금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 증시 변동성 확대로 주식 외의 다른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도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 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최근처럼 투자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선 발행어음을 통한 투자 자금 확보가 시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발행금리 사업은 이제 증권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금 조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까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증권사들의 이러한 발행어음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은행으로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발행어음 금리 인상에 나선 초대형 IB. 올해는 발행업 사업에 진입하는 증권사들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들 간 자금 확보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동해 북부선 철도 착공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근 남북 대화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남북 철도 연결과 대륙 철도 연결을 위한 구상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륙 철도망이 개통되면 부산에서 네덜란드까지 육상 운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해 북부선 최북단 제진역을 찾아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희망을 밝혔습니다. 강릉 제진철도는 동해선 연결의 핵심입니다. 이제 강릉 제진 구간에 철도가 놓이면 남북 철도 연결은 물론 대륙을 향한 우리의 꿈도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강릉 제진 사이 112km를 연결하는 이번 철도 건설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완공되면 한반도 동해를 따라 남북 철도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나아가 부산에서 시베리아, 만주, 몽골을 거쳐 유럽 네덜란드까지 해상 운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 선언에 따라 철도 연결을 합의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날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오히려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대륙 철도 연결은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이념을 떠나 우리 경제가 몇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구상입니다. 이번 사업만으로도 4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추산되는 만큼 향후 철도 관련 기업들의 인프라 수주 기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네, 글로벌 투자 이슈 찬찬히 풀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미국 연준과 관련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올해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이제 포인트라면 뭐니 해도 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올해 FOMC 위원들 좀 구성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들이 새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각 위원들의 성향은 어떤지 등을 통해서 2022 FOMC를 좀 미리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 기자는 좀 미국에 있지도 않은데 미국 상황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항상. 네. 이 FOMC 위원들,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해 한 3차례 정도 올리겠다 이렇게 밝힌 그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FOMC 위원들 이번에 어떻게 구성이 바뀝니까? 네,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 좀 같이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FOMC 위원이 총 12명인데요. 일단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한 총 7명의 FRB 이사, 그리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상시 표결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자리, 9번부터 12번까지인데 나머지 4자리를 두고서 이 11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즉 연은 총재들이 1년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이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리치먼드,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연은 총재가 자리를 지켰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캔자스시티,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그리고 보스턴 연은 총재가 자리를 맡게 됩니다. 기존하고 이제 다른 연은 총재들이 새롭게 들어온 건데 네. 저분들은 성향이 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4명 중 3명은 이 매파 성향의 인물들입니다. 물론 성향이라는 게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인물들 면면을 좀 보면요. 이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긴축 통화 정책에 늘 찬성표를 던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 지난해 경기 부양책 철회를 이 초기부터 지지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매파에 속하는데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경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2년 전에 이 코로나 대유행 초기 당시에 연준이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때조차도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보스턴 연은 총재인데 현재 이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새 총재가 선출될 때까지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이 표결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연준 내에서 이 대표적인 중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대충 많이 바뀐다. 그래서 네. 3명 정도는 매파고 중도가 1명이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이 FOMC 그 연은 총재들도 바뀌지만 FRB 이사들, 그러니까 기존 상임으로 있는 이 위원들도 일부 좀 교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바뀝니까? 현재 FRB 이사 2자리가 공석인데요. 이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역시 이달 말에 퇴임할 예정이어서 이 6번, 7번에다가 그리고 2번 자리까지 비면서 총 3자리가 빌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 세라 블룸 레스킨 전 재무부 장관, 그리고 또 리사 쿵 미시간 주립대 교수, 필립 제퍼슨, 데이비드슨 칼리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제 어떤 인물이냐가 또 중요할 텐데 골드만삭스는 이들에 대해서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이 FOMC 내에서 이 비둘기파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연은 총재들은 매파 성향이 좀 강한 인물들이 들어오고 네. 그 새로 들어올 이제 FRB 이사들은 좀 비둘기파 성향이 강한 약간 좀 3대3 이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되네요. 올해 첫 FOMC가 이제 3월에 있지 않습니까? 이 3월 금리 인상설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 3월 금리 인상설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에 나설 확률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56.5%로 높아졌습니다. 이 패드워치는 연방기금 선물의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통화정책의 변동 확률을 추정하는 서비스인데요. 한 달 전에는 이 3월 금리 인상 확률이 25.2%였는데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 테이퍼링을 종료한 뒤에 6월쯤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 최신 전망에서는 6월 인상 확률이 100%로 집계됐고 이제는 3월 인상 확률도 50%를 넘겼습니다. 인플레의 압력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고용시장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이 시간을 더 앞당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이 1,200원 거의 근접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기대감이 아닌가 싶은데 미국의 3월 인상이 좀 유력해질수록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그만큼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달 인상이 유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 달에 이제
이번 달밖에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3월에 이주열 총재가 임기가 끝이 나고 보통 임기가 교체되는 그 무렵에는 금리를 잘 변경을 하지 않으니까 네. 이번에도 변경이 하지 않는다 하면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이번 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김 기자는 3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는 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전문가들하고 좀 반대되는 생각이네요. 네, 좀 이제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동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할 거다, 테이퍼링 할 거다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이 3월 금리 인상은 조금은 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좀 인상을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러십니까? 한번 네. 기다려 보면 좋겠네요.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죠. 네, 뭐 내기 하실래요? 좋죠. 내기 한번 해보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네. 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투자 난이도가 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급처럼 이제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 월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이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증시 하락기에 좀 빛을 발하는 배당주 소식인데 지금부터 네.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는 이제 월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연에 한 번씩 배당을 하지만 네. 이런 기업들 월배당하는 기업들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이제 증시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이 ETF 중에서도 월배당주를 어렵지 않게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다양한 이런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음에 드는 배당주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이른바 이제 줍줍 전략이 올해는 좀 유효할 것이다라는 조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월 배당주로는 리얼티 인컴이 꼽힙니다. 리얼티 인컴이요? 네, 맞습니다. 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 뒤에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회사인데요.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건데 리츠라는 이제 네. 리츠 회사의 한 종류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세븐일레븐 그리고 미국 최대 드럭스토어 월그린, 페덱스 등의 이 부동산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시가총액만 약 한 48조 원에 넘어서는 굉장히 큰 리츠 기업입니다. 이 배당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요. 94년, 95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점점 늘고 있네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리얼티 인컴이 지급한 월 배당금 자료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매달 0.235에서 0.246달러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매번 주당 0.23달러씩 배당을 준다. 이게 네. 얼마인지 감이 잘 오지는 않는데 리얼티 인컴 주가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어제 기준으로 한 72달러 정도 72달러. 됩니다.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매수했다 그러면은 한 달에 대략 한 28달러, 한 우리 돈으로 한 35,000원 정도 네. 한 달에 배당을 받는 셈인데 연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곱하기 12하면 4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 4%대 예적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계산이 빠르시네요. 네, 미리 계산을 하고 왔다는 거는. 아,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은 네. 배당을 받아도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배당 수익률이 계속 늘어난다. 그럼 또 그것대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월 배당 포트폴리오 짜는 법을 우리가 알아보자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월배당주 네. 매수해라 이렇게 이게 다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월배당주를 매수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바로 분기별로 배당하는 종목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47 10월에 이 배당하는 기업 하나, 그리고 이제 258 11월에 배당하는 종목 하나, 그리고 369 12월에 배당하는 종목 하나 이렇게 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종목 하나씩을 픽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매달 배당을 받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예. 이 몇 가지 기업들을 좀 예시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룹 ABC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 그룹 A 같은 경우에는 147 10월에 배당을 하는 이제 기업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살펴볼게요. 예. 알트리아 그룹, 또 머크, 올스테이트, 에퀴티 레지덴셜, 그리고 JP 모간 체이스가 이제 그룹 A에 속하는 기업들이고요. 그룹 B 같은 경우에는 258 11월에 배당을 하는 기업들인데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에브비, 제너럴 밀스, 뉴욕 멜론은행,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룹 C까지는 다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룹 기업들이. ABC에서 한 종목씩 좀 픽을 하시면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를 그룹별로 짜서 이제 어떻게 매월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라 구조를 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월 단위로 받으나 네.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연 단위로 받으나 어쨌거나 내수 중에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마 이제 앵커가 이 월배당의 묘미를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일단 같은 돈이라도 연말에 받을 거를 조금씩 당겨서 받게 되면 이거를 좀 재투자를 해서 또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연말까지 주식을 들고 있지 않아도 이 들고 있던 기간만큼은 배당금을 받으니까 자산을 굴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세 받는 기분이 들긴 하겠네요. 네. 근데 그럴 거면 사실 월배당 주식으로만 앞서 설명해줬던 그런 것들로만 채우면 되지 굳이 이 분기배당주까지 우리가 또 찾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단순히 이제 월배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의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분산 투자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내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들 모두가 또 월배당을 실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 종목들을 조합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냥 배당주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또 찾아야 되니까 그런 그럼요. 거군요. 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언제 저런 걸 또 찾고 언제 또 저렇게 또 포트폴리오를 짜고 하는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따라 좀 질문이 많으신데, 네. 그래서 좀 제가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하고 좀 찾아봤더니 이 일부 증권사 MTS에서 이 투자자 스스로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NH증권 MTS가 좀 대표적인데 이 자료를 하나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룹 1, 2, 3 이렇게 각 그룹별로 종목 5개씩을 추천해주고 있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 1에서 하나, 2에서 하나, 3에서 하나 이렇게 3개의 종목을 골라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매달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나 해서 또 제가 직접 이용을 해봤는데 좋았던 부분은 이 종목들의 선정 기준 그리고 이제 매수했을 때 월별 배당금 일정을 또 정리해주는 부분이었는데요. 배당주 선정 기준을 좀 보시면 배당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배당금이 어떤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건지 기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 최근에 주가 상승률은 어떤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어떤지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종목들을 선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각 그룹별로 이렇게 하나씩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를 하고 나면 이 MTS 내에서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일정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달이 뭐 얼마씩 배당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눈에 1년 일정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도 세금을 내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세금을 얼마나 냅니까?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율이 약 15%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당금을 받을 땐 이미 배당 소득세를 떼고 난 뒤에 이제 입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원천 징수한다는 건데요. 다만 배당과 이자 등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 징수된 배당 소득세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절세에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새해 들어 명품 업계가 또다시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롤렉스가 이달 1일 가격을 8에서 16% 인상한 데 이어 에르메스도 핸드백과 지갑, 스카프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3에서 10%가량 올렸습니다. 에르메스가 가격을 올린 건 지난 1월 이후 1년여 만으로 이번 인상은 글로벌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샤넬과 루이비통, 디올, 고야드도 상반기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샤넬은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가격을 6에서 36%까지 인상한 바 있습니다. 명품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해외여행 정상화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명품 브랜드가 올해도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삼겹살부터 비빔밥, 햄버거까지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10,000원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도 빠듯합니다. 유일하게 1년 전 가격을 유지한 건 커피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오를 전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10,000원은 줘야 그래도 한 끼 때우는 것 같아요. 생활비만 자꾸 오르니까 갈수록 부담이 되면서 생활이 좀 움츠러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점심 한 끼에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잡는데 밥 먹고 커피까지 마시면은 월급 대비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네요.
서울 시내 비빔밥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9,154원, 삼계탕은 14,231원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점심 메뉴인 김치찌개와 칼국수도 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렴한 한 끼로 인기였던 햄버거나 샌드위치도 10,000원을 호가합니다. 서울 특급 호텔 뷔페는 한 끼에 15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외식 물가 39개 품목 중 유일하게 물가 상승을 피했던 커피마저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유업 동원 F&B 등 컵커피 업계가 일제히 제품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국내 마트 등의 스타벅스 언두와 캡슐 커피를 공급하는 네슬레 코리아도 가격을 10% 올렸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의 캡슐과 매장 커피도 가격 인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예의주시하면서 검토 중이다. 저희가 2014년도에 200원 올렸었어요. 7년 좀 넘었죠. 갈수록 얇아지는 지갑과 달리 치솟는 외식 물가 탓에 밥 사주세요라는 말이 이제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주거비 사정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차 시장에서는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인 집주인들이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려받는 현상이 심해진 데다 세입자들도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홍헌표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41.8%로 지난해 8월 41.3%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만 해도 20%대였는데 2년 새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은 전셋값 급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세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높아진 전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값 급등에 전셋값도 따라 오르면서 신규 계약 시 같은 보증금에 월세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시세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셋값이 2년 전 7억 원대였는데 지난달에는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120만 원의 준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4년치 전세 가격을 미리 올린 것도 전셋값 급등과 월세 전환에 한몫했습니다. 또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올라간 보증금을 대출로 메우는 것이 어려워져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세 전환을 받아들인 세입자도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높아진 보유세를 부담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늘어나 월세 전환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이렇게 세입자들의 주거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은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남을 포함한 일부 단지들은 최근 2달 새 실거래가가 직전 3개월에 비해 많게는 6억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이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대규모 공급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6만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전국 부동산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 대출 규제 강화로 소강 상태에 들어가자 정부의 공급 대책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 가격이 일부 조정을 거치더라도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올 수준까지 주택 공급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54만 원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 원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을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3만 5천 호 증가한 35만 7천 호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는 직주 근접성이 높은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1만 5천 호는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가 예상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주택가격이 잠시 대출 규제로 멈추고 있을 뿐 오히려 입지가 좋은 주택 수요는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대선 이후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하고 있는 250만 원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공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내내 이번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부동산 시장이 이번 정부의 공급 과잉 정책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새해를 맞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연구기관장들과 만났습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취약계층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주요 과제로 포용적 금융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올해 역시 내수 경기 회복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 금융 지원이 종료됐을 때 빚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음식이나 숙박업 등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의 경우 상환 유예를 종료하더라도 분할 상환 등을 통한 연착륙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은 올해는 급증한 가계부채가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을 제언했습니다. 국내 금융산업 역시 올해 호황 국면을 유지하면서도 전년보다 성장세나 수익성은 다소 정체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은행업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 마진 확대로 전체 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나 소상공인의 상환 유예 종료 시 대손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가동 중인 프리 워크아웃이나 채무 재조정 등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정착돼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이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해서 은행이나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기 대응과 관련해선 단기 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한 금융회사들의 유동성 영향과 업권 간 전이 가능성을 폭넓게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가 지난해 90년 만에 처음으로 차 판매 시장 왕좌에서 밀려났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GM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총 221만 8천 대를 팔아 233만 2천 대를 판매한 도요타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는 지난 1931년 GM이 경쟁사 포드를 꺾고 1위에 오른 이후 90년 만입니다. 이번 결과는 코로나 사태 이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년비 판매량 증감률을 보면 GM이 12.9% 감소한 반면 현대가 19% 증가하며 증가폭이 가장 컸고 도요타가 10.4%, 혼다가 8.9% 순이었습니다. 20대 대선 후보들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 비전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를 설립하고 납품 단가 부당 인하, 하청업체 원가 자료 요구 등 불공정 경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자유, 공정, 사회적 안전망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정부는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공정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대한민국 제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꼽고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 산불 해소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2022년 국정 운영의 방향의 중심을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공고화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10대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을 대한 투자와 보호를 강화하고 규제는 더욱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정부나 또 국회에서도 정당에서도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나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나 인프라를 좀 마련해 주시면 더욱더 이게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필요한 기업의 역할, 가치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